북방의 여진족을 쓸어버리고 두만강까지 국경을 넓혔던 명장, 큰 호랑이, 그러니까 대호라고 불리면서 문무를 겸비했던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리고 어린 왕을 대신해서 인사권, 군사권, 사실상 나라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남자, 바로 김종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막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단 하룻밤 만에, 그것도 철퇴 한 방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단지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그냥 훑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부터 여러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절대 권력자 김종서는 왜 실패했는가? 이 질문을 권력 유지의 관점에서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완벽해 보였던 그의 시스템에 대체 어떤 치명적인 허점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김종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실책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맹신,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방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시 김종서의 권력은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냥 권력자가 아니라 문종이 어린 단종을 부탁하면서 남긴 유언, 즉 고명대신이라는 절대적인 명분까지 갖추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권력이 그냥 위세나 인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의정부 서사제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발휘됐죠. 아, 의정부 서사제요? 네, 이게 뭐냐면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랑 안건이 먼저 의정부를 거치고요. 거기서 대신들이 논의한 결과를 왕에게 올려서 결재받는 방식이거든요. 어린 단종 시절에는 사실상 의정부의 수장인 좌의정 김종서가 국정 전반을 결정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모든 권력이 합법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던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김종서로 통한다.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시스템이 오히려 그의 눈을 가린 독이 된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측근의 보고를 받았는데 김종서가 온 나라의 군사가 내 손에 있는데 고작 왕의 경호대 수준인 내금이 병력 좀 움직인다고 뭘 어쩌겠는가 라면서 일축해버렸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휴, 이건 자신감을 넘어서 거의 오만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전형적으로 시스템 안의 최강자가 시스템 밖의 변수를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김종서의 머릿속에서 수양대군은 어디까지나 왕의 숙부이자 왕자였어요. 아, 시스템 안의 존재. 네. 자신이 만든 이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만 본 거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그 시스템 안에서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판 자체를 엎어버리려는 도전자, 즉 규칙 파괴자였던 겁니다. 김종서는 이 둘의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서는 체스판 위에서 아주 유능한 플레이어였지만 수양대군은 아예 체스판 자체를 걷어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거사 당일 저녁에요. 수양대군의 핵심 책사인 권람 같은 인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김종서의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요? 네. 바로 몇 시간 뒤에 자신을 죽이러 올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는 그 어떤 위협도 감지하지 못했던 거죠. 설마 왕의 숙부가 나를, 이 나라의 공식적인 최고 책임자를 해치겠어?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견고했던 겁니다. 완벽한 방심이었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비이성적인 폭력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치명적인 허점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방심은 결국 또 다른 문제, 바로 권력 독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책, 권력 독점이 만들어낸 적들로 넘어가 보죠. 김종서의 권력을 상징하는 제도를 하나 꼽으려면 역시 황표정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였습니까? 말 그대로 노란 표식을 이용한 인사라는 뜻인데요. 인사 후보자들의 명단을 쭉 올리면 김종서를 포함한 의정부의 원로 대신들이 이 사람이 적임자다 싶은 인물의 이름 위에 노란 종이, 즉 황표를 붙여서 단종에게 올립니다. 아, 그럼 어린 단종은 그저 황표가 붙은 이름 위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잠깐만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왕의 고유 권한 중에서도 핵심인 인사권을 사실상 신하들이 완전히 가져간 거잖아요. 국정 안정이라는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권력 농단으로 비칠 수도 있었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사관의 기록에 의정부가 있는 것은 알았으나 군주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당연히 수양대군에게 엄청난 불만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수양대군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반 김종서 연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양녕대군 같은 종친들이 어찌 신하가 왕실의 일을 맘대로 처리하는가라며 분노했고요. 그리고 의외의 지점은 성상문이나 박팽년 같은 집현전에 젊고 촉망받는 학자들조차도 원로 대신들의 이런 과도한 권력 독점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 사육신들이요? 네. 그들은 단종에게 충성했지 김종서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김종서는 어린 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왕을 고립시키고 왕실, 구세력, 신진 세력 모두를 등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단종을 지키려던 행동이 오히려 김종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방을 적으로 둘러싸이게 만든 셈이군요. 그렇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했던 수가 오히려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는 점이 더 비극적입니다. 바로 안평대군 카드 말이죠. 맞습니다. 세 번째 실책, 최악의 견제 카드, 안평대군입니다. 물론 김종서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수양대군의 야심을 어느 정도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견제할 인물로 수양의 동생이자 당시 예술가로서 명망이 높았던 안평대군을 끌어들여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수양을 견제하기 위한 보험이었죠. 왕자들끼리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이었네요. 그런데 이게 왜 최악의 실책이 된 걸까요? 그 행동 자체가 수양대군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최고의 명분을 선물해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아라, 김종서 일파가 안평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와, 이건 정말 무서운 프레임이네요. 실제로 역모를 꾸몄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양대군은 나는 역모를 막고 종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구국 영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정치에서 명분은 실체만큼, 아니 때로는 그 이상 중요합니다. 김종서의 이 수든 수양대군에게 역적을 처단한다는 대명분을 완벽하게 쥐어준 치명적인 패착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자면 당시 왕실의 단종을 보호해줄 어른, 즉 수렴청정을 할 대비가 없었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아, 맞네요. 보통 어른 왕이 즉위하면 할머니인 대왕 대비나 어머니인 왕 대비가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단종은 할머니 소원 왕후와 어머니 현덕 왕후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신하인 김종서가 왕자들 사이의 권력 게임에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든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은 아주 위험한 외줄타기였던 겁니다.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려던 시도가 오히려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빌미가 되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실책으로 가보죠. 앞서 규칙 파괴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그 규칙 파괴자에 대한 대응이 김종서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양대군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정치문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조정 안에서 김종서와 논쟁하고 세력을 다투는 전공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한명회, 무관이지만 출세길이 막혀있던 홍달손이나 양정 같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비주류, 언더독들을 비밀리에 자기 사람으로 끌어모았죠. 주류 시스템 안에서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을 귀합해서 아예 새로운 판을 짜려고 했던 거군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겠다고 자청했던 일화는 정말 그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죠. 당시 최고 실력자인 김종서 입장에서 보면 권력의 중심인 한양을 떠나서 몇 달씩 걸리는 사신길을 가겠다는 건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다는 제스처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허락했죠. 하지만 그건 완벽한 위장전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한양을 비운 그 시간 동안 그의 책사 한명회가 서울에 남아 살생부를 작성하며 거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거사 당일 그의 방식은 또 한 번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을 치는 식의 거창한 쿠데타가 아니라 소수의 무사를 이끌고 한밤중에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암살을 시도했으니까요. 이건 정치적 투쟁이라기보다는 거의 조폭들의 습격에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평생을 국가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김종서의 허를 완벽하게 찌른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른의 노 대신이 달빛 아래에서 수양대군이 보낸 편지를 읽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등 뒤에 숨어있던 수양의 부하가 내리친 철퇴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 순간 그가 쥐고 있던 영의정, 좌의정이라는 직책, 군 통수권, 이 모든 제도적 권력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폭력 앞에 시스템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무력하게 무너져 내린 상징적인 장면이죠. 더 비극적인 건 그가 철퇴를 맞고도 직사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사료를 보면 피를 흘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어디론가 가려고 했다고 나오죠.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시스템의 중심, 즉 궁궐로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모든 성문은 그를 향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가장 먼저 그에게 등을 돌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결국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친정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견고한 시스템은 정작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4가지 실책을 쭉 따라와 보니 김종서의 실패는 정말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네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믿었던 합법적 시스템에 대한 과신, 그리고 그 시스템 밖 위협에 대한 무지, 권력 독점을 통해 스스로를 고립시킨 정치적 판단 착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을 따르지 않는 도전자 앞에서 기존의 방식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비극을 만든 거군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김종서는 정말 뛰어난 시스템 운영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능한 시스템 방어자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냉정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도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항상 그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판을 뒤엎으려는 비합법적 위협은 존재하며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비하는가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